안녕하세요. 네, 13월의 보너스. 자, 12월 달까지밖에 없는데 웬 13월의 보너스? 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 푼이라도 보너스 더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분자 세무사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세무사님, 연말정산이 워낙 그 공제 항목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내 세금이 제대로 신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표가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각종 공제에 대한 이 요금표가 있는데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몰라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은 땡겨오지 못하는 서류를 오늘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어떤 거는 서류를 당겨올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네. 이렇게 국세청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서류여서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서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에 관련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네.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공제하고 싶다 뭐 이러면 소득공제 신고서에다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는 첨부를 해줘야 되죠. 네네네네. 그래야 그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내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를 해야 될 거고 네. 이런 것은 실무자가 당겨오지를 못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서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주택자금공제, 특히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택 그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 서류가 미비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자금 공제는 납입액은 내가 연간 얼마를 납부했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택자금 공제라면 뭐 우리 가구가 주택을 몇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 가구가 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뭐 내가 세대주인지, 그 주택 자금이 납입액 채무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네네. 뭐 여러 가지 기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은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 납입액만 가지고 네. 실무자는 이 주택자금 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잘못했다가는 네네네. 가산세를 내야 되는 반드시 추징이 따르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올 거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해주지 않죠. 아, 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류 꼭 챙겨가지고 내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일 이렇게 공제를 많이 못 받아서 억울한 경우가 주택자금 공제고 네. 나머지는 이제 특이한 경우지만 투자조합 출자공제 이게 이제 은행에 어떤 거래를 하면 요런데 뭐 세금 공제해 주는데 요런데 투자조합이 출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네, 투자조합 출자공제,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그다음에 이제 임신이 안 되어서 이제 난임으로 해서 이제 시술하는 거, 난임 시술비, 안경 사는 금액, 네. 안경 이런 것도 의료비로 자동적으로 당겨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구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 네. 구입한 거, 보청기 구입한 거, 네.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그냥 뭐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이런 거 보장구,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의료기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동 네, 휠체어 뭐 같은 자동차 거. 뭐 이런 네네. 거. 그다음에 취약 전 아동 학원비.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자녀가 7살인데 유치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이러면 그 학원비. 네. 예,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 교복 중고등학생들 교복 구입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학교 외에 그러니까 이제 참고서 같은 거 찾는 네. 구입비. 그다음에 국외에서 이렇게 내 자녀가 외국에 유학가가 있으면 네네.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뭐 다닌다 하면 그 교육비, 국외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기부금. 이거 내가 절이나 교회에 어떤 기부했는 거 그 절이나 교회에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부 열심히 하고 이게 지금 공제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네, 기부금. 그다음에 주택 월세. 내가 어디에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으면 주택 월세 납부 있는 내역을 네네. 증명서를 제출해야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뭐 가족의 신용카드 뭐 사용액 이것도 공제 항목에 네. 그 뭐 아무나 이게 조회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그 가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네. 부양가족의 각종 공제 항목도 자기 것처럼 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네. 20세 미만이면 네.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고 요즘 사실 20세 미만에서 소득이 좀 잘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형제 자매도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를 내가 실제로 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네.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아. 나의 뭐 이렇게 남자분인 것 같으면 내 여자 기준으로 한다면 내 네. 남편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시동생, 시누이 이런 분들도 소득이 없으면 20세 네네. 미만이면 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알잖아요. 20세 미만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고 네네. 60세 이상이어야 또 어른들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네. 공제 항목 중에서 의료비는 내 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불문한다. 아, 의료비는 네네. 아. 내가 우리 그 어머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인데 네네. 어머님이 연세가 뭐 50세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그러면 부양은 하고 있는데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는 못 받는데 어머님이 네. 실제로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어머님께 지출한 의료비는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 의료비는 그리고 어떤 이제 나이 소득이 불문하고. 그렇지. 네. 교육비가 네. 부양가족의 나이를 불문합니다. 나의 아이가 대학교에 20세 넘어서 보통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세 넘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단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 그다음에 장애인은 네. 장애인은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추가 공제 얼마를 더 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네. 장애인도 물론 장애인 사실은 나이가 상관이 없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뭐 20세가 넘어도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는 나이를 불문한다. 그런데 저처럼 왜 맞벌이 부부인 네. 경우에는 가족의 공제를 뭐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급여액 등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이게 회사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은 부부의 세금 합계가 제일 적게 나오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맞벌이 부부라는 것은 이제 이게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어느 부부의 일방이 소득이 없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네. 세금이 없을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나도 500만 원이 넘고 내 남편도 500만 원이 넘는 경우 네네. 그러거나 아니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부의 세금을 합친 금액이 최저점이 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기본 공제. 총급여가 500만 원이나 소득금액 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기본 공제는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자동적 전산으로 바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부모님 한 분을 나도 공제받고 내 남편도 공제받으면 네네. 반드시 추징이 나온다. 그 세액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반드시 추징이 나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 공제도 불가능하다. 네. 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받는데 이건 당연한 거겠죠. 네. 기본공제가 못 받으면 추가공제 못 받는다. 예. 그런데 이제 반해서 자녀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예. 자녀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가 자녀, 그게 기본공제를 받으면 네. 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공제도 이렇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 똑같은 요 첫 페이지는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도 받고 자녀세액공제도 받는다. 두 번째 페이지는 네네. 조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예, 이제 요 원고를 스크립트를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보험료 네.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이 원고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을 이제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를 한 번 더 네. 살펴보자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에 종합소득 가세 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하죠. 이게 누진세율이니까 네네. 6%에서 45%의 45% 누진세율이니까 같은 공제 금액이어도 어느 배우자는 6% 적용세율이고 어떤 배우자는 45%라 하면 소득공제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공제받게 되면 45만 원을 공제를 받는데 아내에게 6% 적용을 받는 아내에게 공제를 하게 되면 6만 원밖에 6만 공제를 원밖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가세 표준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네. 근데 이제 가세 표준이 비슷한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요쪽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어렵죠. 이렇게 세액 계산을 이렇게 넣었을 때 세액 계산 해보고 저렇게 넣었을 때 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이렇게 사전 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사전 이렇게 넣어서 저렇게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그 소득 공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네네. 있다고 하던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네. 급여 대비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연말연산을 할 때 회사 담당자가 회계 담당자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소득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가 네. 사실은 이제 좀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앞 페이지에 가보면 자, 이제 이게 의료비와 그 신용카드가 최저 사용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의료비는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병원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지. 네, 돈이 네, 얼마가 들든 간에.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의료비를 5천 썼다 하면 회사에서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할 거잖아. 네, 근데 네, 네. 자 신용카드 내가 연봉이 뭐 1억인데 25%라고 하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되는데 네. 이 초과하는 금액에서도 곱하기 무슨 이제 쪼잔하게 뭐 3%, 5% 이렇게 소득 공제를 해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소득 공제 얼마 받으면 거기서 그 절세 효과는 거기서 또 세율을 적용하는 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 세금 한 10만 원 적게 내려고 막 땡겨와서 지출했는데 연봉하고 비슷한 금액이 됐다. 네. 그것도 오히려 우리가 부작용을? 네, 오늘 이분자 세무사님께서 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는 1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